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레이첼 로드리게즈를 우편 투표로 투표하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돕고 공식 투표용지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지난 10월에 촬영한 동영상에는 로드리게즈가 한 할머니를 설득해 그녀의 우편 투표용지에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 의원에서 민주당의 MH 해가로 바꾸도록 하고 그 대가로 쇼를 선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최소 7,000개의 투표용지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최소 5명이 팀으로 표를 뒤집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주장이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청렴선거의 승리이며 텍사스의 사람들을 사치하거나 그들의 표를 박탈하거나 청렴선거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군과 관련된 회사의 보유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1월 발령한 13959 행정명령의 내용을 강화한 것입니다. 수정안은 국방부가 지정한 공산주의 중국군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증권의 소유를 금지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포함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군 기업으로 35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에서 중국 공산당은 군민융합이라는 공격적인 국가 전략을 통해 중국 기업을 이용해 중국의 방위산업 복합체를 키우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투자자를 이용해 군대의 발전과 현대화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조 바이든의 취임식 하루 전날인 19일까지 상원회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상원의원 100명이 전원 찬성하기 전에는 조기 모임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19일까지 모임이 없는 것을 뜻하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톰 커튼 상원의원은 퇴임 이후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커튼 의원은 탄핵하는 공무원은 해임할 수 있는 공직을 전제로 한다면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 홍콩 상하이 은행은 방문객이 의료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모든 지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은행 계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1865년에 설립된 이 은행이 지난달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던 홍콩의 한 교회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은행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경찰의 지시로 추방된 테드 후이 홍콩 의원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부모들 계좌도 모두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방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뉴욕은행인 시그너처뱅크는 공화당 지도자의 개인 계좌 2개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제회사인 스트라이프도 트럼프 대선 캠프의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는 지난주 대통령과 제휴한 매장을 차단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규명을 위한 국제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14일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0여 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은 우한 도착 후 중국의 코로나19 방세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15명의 전문가들이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13명은 이날 우한에 도착했지만 나머지 2명은 싱가포르에서 추가 항체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입국을 막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가렛 해리스 WHO 대변인은 이번 조사팀이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면서 이번 방문은 과학 분야의 업무로 정치와 무관하며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여성 스파이와 친분이 폭로됐지만 여전히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에 남아있는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사마 빈 라덴과 연관지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탄핵소추 책임자로 활동할 예정인 스왈웰은 어제 PBS 뉴스아워에 출연해 911을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고무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받았다면서 대통령은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연설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영감을 주고 과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왈웰은 최근 며칠 동안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다채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 스파이 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팍스뉴스는 꼬집었습니다. 정보위에서 그를 제명해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요구나 언론의 질문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가 96만 5천 명에 달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예측했던 8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며 지난 8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민은 총 527만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19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12월 전국 일자리가 14만 개 감소했다는 보고가 나온 이후 나온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어제 중앙은행의 12개 지구 전체의 비즈니스 연락처가 채용 감소와 직원 충원의 어려움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021년 경제가 느리게 시작됐지만 4차 코로나19 백신이 확산됨에 따라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주식시장은 트레이더들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코로나19 구제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대 2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의 구제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외에 가정과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400달러를 납세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구제안에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면 권력남용으로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익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초선 의원인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 시간 뒤에 뉴스맥스에 출연해 미국 국민을 대신해 우리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고 외국 정부, 중국 에너지 회사,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 의해 쉽게 매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그린 의원의 발언이 공화당 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은 미국 정보 공동체의 18번째 회원으로 미국 우주군을 환영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래클리프와 우주작전 책임자인 존 W. 레이몬드 장군은 정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우주군의 정보 요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정보 커뮤니티와 국방부는 공간 관련 정보와 인텔리전스를 공유함으로써 정보 활동의 통합과 조정을 강화하여 임무 수행에 최고의 효과와 가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텍사스에서는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레이첼 로드리게즈라는 여성분인데요. 이 여성분이 원래 공화당 하원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자원봉사를 신청을 해서 그 공화당 하원의원의 캠프에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한테 민주당 후보를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이 발각이 된 것은 원래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탐사보도팀이 지난 10월 달에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을 각지에서 추적을 하면서 취재하다가 영상으로 담은 내용인데요. 이 영상에는 이 로드리게즈 아줌마가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원래 공화당 상원의원을 찍었던 할머니를 갖다가 민주당 의원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해서 할머니가 바꾸는 그런 장면을 영상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 로드리게즈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000표를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5명의 팀으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 고스란히 영상에다 담겼던 겁니다. 선거 부정에 관한 수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영상이 증거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로드리게즈 이분도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텍사스주 법무부에서는 로드리게즈를 어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에 보면은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체포한 것은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렴 선거를 위한 선거의 결백성을 위한 승리다. 아주 자신 있게 그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연방선거법을 어긴 경우에는. 그런데 텍사스에 있는 또 다른 지역 언론에서는 좌파 언론이겠지만 지난 30여 년 사이에 한 150명 정도가 이런 선거 위반 건으로 체포가 됐지만 실제로 형을 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방면됐다. 유죄를 인정하면은 풀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방면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형을 산 사람들도 대부분 짧은 형을 살았다라는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졌다. 물론 재판이 열려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행되는 것을 또 봐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 재판 결과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라기보다는 그 형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번 2020년 대선으로 인한 부정투표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많은 점들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저희가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박병진 검사장이 자리를 사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들어온 크리스틴 검사장이 있죠. 이 크리스틴 검사장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바로 밑에 같이 일하던 팀원 2명을, 수석보좌관 2명을 동행해서 보직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동행한 사람들이 이 터킹포인트 메모라는 언론사에 따르면 선거 비리를 전문으로 한 조사관들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지아주에서도 본격적인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 연방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물론 이 조지아주 정부는 주 법무장관이며 주 국무장관이며 주지사까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쪽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수사 결론을 낸 것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조만간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태여서 충분히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조지아주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펜실베니아주도 그렇고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고요. 미시간주도 마찬가지고 이 각 주에서 실질적으로 감찰활동, 조사활동들이 벌어져서 이 법무부 쪽이, 주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연방 검사들이 수사를 한 결과들이 속속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하는 것이죠. 이거 뭐 또 하나의 희망 고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대수로운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문제의 가장 근원이었던, 가장 핵심 문제였던 것이 바로 부정선거 문제였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이 의회 폭력 사건으로 다 그냥 뒤덮여져 버렸고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못한다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부정선거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국민들의 선거권, 투표권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뽑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뽑은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미국뿐으로 끝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과연 가당한 이야기냐 이거죠. 이거 음모론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어릴 적에, 정말 어릴 적에 보고 있던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글로벌리스트들, 알렉터 일당,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세요? 네. 이 지금 정의의 독수리 오용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021년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독수리 오용제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릅니다. 이 독수리들이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조사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는 마음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에서 내놓는 보고서이죠. 해외에서 이 외세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만큼 개입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원래 12월 18일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그날까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래클리프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정보단체들이 보고서 내는 것을 시간을 못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2월 18일까지는 보고서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1월쯤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벌써 1월 14일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기는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여기에 우주국이 정보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다. IC라고 하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IC에 USSF, 우주군이 가입을 했다. 우주군이 18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국 안에 지금 18개의 회원 정보 단체들이, 정보국들이 있는 것이죠. 이 정보단체들은 각기 소속되어 있는 곳들이 다릅니다. 국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국방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법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다 소속된 곳이 다른데, 이 전체 정보국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전체 정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정보 교환들이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정보 관련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DNI인데, 이 DNI 국장이 이 각 정보국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려다 보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느 부서가 끝까지 정보를 안 줘서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인데 1월 20일 취임일 전에는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정명령, 보고서를 만들어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명령을 한 사람한테 이 보고서가 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그러니까 20일 이전에 DNI 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에 DNI의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모든 당국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 국무부 장관이죠,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바로 고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개입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이탈리아에서도 외세 개입이 있었다, 이런 보고가 나왔죠. 애피데이빗, 그러니까 서명을 한 진술서가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영상을 통해서 그 진술서를 읽는 그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있는 주 이탈리아 미국 대사관의 대사와 이 대사관 직원들이 이 선거 문제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런 이태리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혹은 또 이란이 도미니안 서버에 접속했던 흔적이 나왔다라는 보고도 있었고, 러시아도 접속했던 흔적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접속했던 흔적들, 그것들이 과연 국내에 있는 어느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사까지 다 진행이 돼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까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상사태 선포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며칠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이야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DNI 보고서가 나오면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비상사태 선포라든가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혼자 갑자기 딱 선포를 한다고 해서 이 진행이 되느냐, 이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이란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선포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이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고 전달돼서 시행이 된다기보다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각 주마다 주방위군이 있고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주의 군대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에 하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다거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명령에 반항하는 그런 주들이 생기고 세력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곧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얼마든지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내전을 피하기 위한, 이 피를 흘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DNI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곧장 선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따지자 그러면 무엇을 국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몇몇 자료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언론들이 다 뒤엎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물론 그 자료를 신뢰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료를 신뢰하는, 이런 부정이 있었구나, 이런 부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100% 믿는 사람들이 이 미국민의 절대 다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거 사범에 대한 체포 현장들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텍사스주에서 벌어졌던 선거 사범 체포 이 보도가 텍사스주에서 단지 한 명을 체포하는 보도만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줄지어서 나타나 준다면 이라는 가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잘못하면은 이것이 보도가 아니라 음모론 방송이 돼버릴 수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가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D&I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각 주에서 이 선거 사범, 부정선거 사범 혹은 불법 선거 사범들에 대한 체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보도에서 다뤄주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되죠. 이 언론들이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텍사스주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사들은 입을 좀 닫고 있죠. 텍사스주에 있는 지역 언론사들은 모두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국권의 주류 언론사들은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보수 매체 몇 곳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깨주기 위해서는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비상사태 선포든 계엄령이든 이것이 먹힐 것이다. 그런 선포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민주당이라든가 이 진보 진영에서 그것을 반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D&I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 그리고 텍사스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 과연 선거사범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융자를 알아보기 전에 성급하게 집부터 보시나요? 아직도 재융자 이자율에 만족 못하고 계신가요? foiohomeloan.com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착하고 정직한 이자율, 방문하지 않고 모든 일을 깔끔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를 쉽게, 주택융자, 재융자가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당장 foiohomeloan.com을 방문하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퇴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의회에서 이미 인준까지 다 받았는데 당연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 아니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지금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소송들이 다 걸려져 있고요. 그 주마다 걸려져 있는 소송들은 실질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있는 것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를 무조건 거부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송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것들이 여론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주의 의회들도 그냥 가만히 넋놓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도 그렇고 펜실베이니아주도 그렇고요. 주 차원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하고 가자. 이거 만에 하나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 선거 문제는, 시스템을 바로잡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활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명분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 의회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개시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집결, 보수 집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수층이 집결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번에 선거 이후에 117대 의회 구성을 보면은 하원도 상원도 그리고 백악관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산화돼가는 문제, 이 사회주의화돼가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이 우려를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해결점을 지금 마땅히 가지지 못하는, 누군가 본인들을 좀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야 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바라보고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이 보수 세력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나오는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이 결국에는 이 보수 세력들을 규합시키는 중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2022년도의 중간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원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어져 있지만 불과 10자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10자리 정도만 민주당 자리에서 공화당 자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 빨간 표로 뒤집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원을 다시 공화당이 되찾아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2022년 중간선거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원을 장악을 하고 나면은 공화당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 하원은 이렇게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곳입니다. 상원은 그게 좀 쉽지 않죠.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쉽게 이 머저리티가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50대 50인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2022년에 상원 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질지 거기에서 공화당이 자리를 다 지키고 민주당 자리를 또 하나 뺏어올 수 있을지 이거는 또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원과 하원을 갖다가 공화당이 머저리티가 되는 것으로 만약에 바꿔놓을 수 있다면 2022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머저리티로 하원과 상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파헤치려고 했다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탄핵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이다. 실제로 은행 통장에 돈이 오고 간 기록이 보이고 이 상원위원회에서 조사팀이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는 이것은 불법의 요소가 있어 보인다.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헌터 바이든의 비리 문제 이거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자기 아들 문제를 갖다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특검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특검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것도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2년 동안 앞으로 2022년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2해 동안에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다시 뒤집어 뺏어오는 것, 상원 의석을 뒤집어 뺏어오는 것, 상원은 한 자리만 더 뺏어와도 되는 것이고 하원은 6에서 7자리 정도만 더 뺏어오면은 그러면은 공화당이 머저리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노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집결하기 위한 구심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세력이 뭉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의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현재 공화당 의원들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특히 공화당 지도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보수 세력들이 집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인 카드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집결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탄핵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지 못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하나의 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지아주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시 아브람스가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 어떻게 하면은 이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공화당 텃밭이었던 자리를 민주당 의원으로 이 주 의원들을 뒤바꾸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시켜서 실제로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인구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수 세력의 집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수 세력이 집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심체가 중요하고 그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지금 가장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화장품 백화점 미시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어제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2번 탄핵을 받은 그런 대통령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는 아예 회의 자체를 대통령 임기 중에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9일 날 회의가 다시 소집이 되기는 하는데 19일 날 상원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모이기는 하는데 그때 처리해야 될 의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권은 19일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상원의원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여야 이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각 소위원회별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1월 20일 날 하든가 해야 된다. 1월 19일 날 전체 회의는 상원 전체 회의는 좀 힘들다라고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은 일단은 임기를 보장을 받고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요, 퇴임을 하고 난 뒤에 탄핵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톰 커튼 의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직위가 해제가 됐는데 이미 직위가 해제됐는데 뭘 탄핵한다라는 거냐 이거죠.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일 때 탄핵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아닌데 탄핵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1월 19일 날 회의를 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나쁜 소식이 뭐냐면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차라리 탄핵 심판을 해서 확실하게 부결 처리, 기각 처리되어 각하 처리가 돼버리면 탄핵이 무효가 돼버리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자신감 있게 비상사태 선포라든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이미 하원을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화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공화당 의원들 중에 50명 공화당 의원들 중에 17명만 반대하면 탄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한다? 상원 의원들 모여가지고 바로 탄핵 심판해버린다. 대통령 탄핵, 당신 자격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뭐 이상한 싸움이 또 돼버리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섣부르게 계엄령 같은 것, 비상사태 같은 것들을 함부로 선포했다가는 오히려 권력 남용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는 다른 주에서 주 방위군들을 동원해서 내전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안을 상원에서 결의하지 않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날짜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다 그만둘 때까지 이걸 계속 심판한다라는 요걸 쥐고 있는 것이 실제로 심판을 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하지 않고 탄핵 심판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최후의 한 수를 쓰지 못하게 하는 압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또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D&I 보고서가 나오고 각 주에서 실제로 선거 사범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거 진짜 선거 부정선거였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준다면,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탄핵안을 서둘러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예를 들면 군 통수권이라든가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숲을 지금 헤쳐나와야 하는, 꼭꼭 막혀, 지금 빽빽하게 막혀 있는 숲을 지금 헤쳐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그리고 또 FBI에서 나온 보고자료에 따르면은 1월 17일 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월 17일 날 전국에서 봉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었고요. 이 보고가 최근에 나온 보고가 아니라 이미 작년 말, 12월 말에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BI 쪽에서는 이미 민중봉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사건 같은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이런 보고들을 받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SNS라든가 영상물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폭력은 사용하지 마라. 절대 폭력은 사용하지 마라. 계속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당부는 저희가 상당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심각하게 전개되어져 왔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양쪽 진영에,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과 트럼프 진영 쪽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중 스파이들이, 이중 간첩들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잡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답답한 우리 이 마음들,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이런 답답한 심정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중 스파이들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움직임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전을 펼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면 금방 차단되거나 혹은 그 작전을 펼치는 것이 덫에 걸려드는 꼴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스파이가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부에 있는 적이 누구인지를 색출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트럼프 진영에만 그런 이중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민주당 쪽에도 그런 이중 스파이가 같이 심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한도 끝도 없는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고요. 이 일들이 언제쯤 마무리되나 지치고 지친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 문제도 이미 다 끝났다, 뭐 다 끝났는데 뭘 더 생각을 하느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먹고 살지나 고민해야지, 이게 뭐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뭐 어떻게 대비해라, 이런 식의 지금 겁을 준다거나 무슨 뭐 음모론을 퍼뜨린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남아있다.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 언제든지 의사봉만 두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끝까지 저항할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건 이제 1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을 할지 그건 알 수 없다. 오히려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 보수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이기는 합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질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본인의 원래 비즈니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내려놓고 난 이제 예전에 하던 비즈니스나 계속 하련다라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자꾸 왜 놓치고 있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텍사스는 지금 계속해서 이걸 놓치지 않고 있는데 왜 텍사스만 이러냐 이거죠. 다른 주에서도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진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역사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지난 11월 달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다시 수정안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인데 이전에 그 13959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 번호가 13959인데요.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 기업은 중국 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죠. 인민해방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명단을 국방부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그래서 국방부에서 31개 기업을 명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기업들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범위를 확대를 해서 국방부에서 4개의 기업을 더 추가합니다. 총 35개 기업이 되죠. 이 35개 기업에는 직접 투자도 안 되고 간접 투자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막아놓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중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혹은 중국의 자본을 받아서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미국의 기관들, 이런 것들은 이 중국과의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런 커넥션을 가지느냐, 중국과의 관계를 가지느냐,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의 관시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무턱대고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근데 사실 미국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오던 회사가 있었던 것이죠.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 이그제큐티브 길이름이다, 길이름.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길이름인데 그 길이름을 따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앤토니우스 블링켄, 뭐 짧게 얘기하면 토니 블링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블링켄이 만든 겁니다. 블링켄하고 플로너이라는 분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합니다. 이 두 명 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내각에 지명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블링켄 같은 경우에는 국무장관에 지금 지명이 돼 있고요. 이 플러너이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에 지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방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예. 이 두 사람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있던 사람이고요.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는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행정부에서 그만둔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이런 회사를 만든 겁니다.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이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미국 대학들이 중국의 자본을 기부금으로 받는 그런 커넥션을 좀 연결을 해주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제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것 이외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투자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그 35개 회사들 중에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와 관련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자금줄이 이 미국의 정치권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루트로 이 회사가 이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 자금이 이 미국의 정치권에 흘러들어오는 이 흐름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 가지가 해소가 됩니다. 도이치방크라든가 시그너처뱅크라든가 왜 이런 은행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계좌들을 왜 동결하겠다고 하느냐?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 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선동질하니까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은행들은 왜 계좌를 동결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기 손님인데. 그런데 앞서 얘기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이미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금줄을 좀 조여온 것이죠. 중국에서 미국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비자금 경로를 막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제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더 확대했기 때문에 좀 더 숨통을 졸라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에는 11월에 그렇게 명령 내렸던 것에 영향을 받은 진보 진영에서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기업에 투자 못한다, 중국 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 못한다 해가지고 일단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의회 폭동 사건을 빌미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루어질 때 은행들도 나서서 계좌 동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확대, 행정명령 확대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제가 두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링켄하고 플러노이하고 두 명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부 관련 인사들이 두 명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수십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문제들이 불거지는지 요걸 좀 저희가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인사청문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헌터 바이든과 블링켄 간에는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이 제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웨스트 기잭 어드바이저스라는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제대로 좀 파헤쳐 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인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륜이 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인데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사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뭔가 미지의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은.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막 사느냐? 그건 아니죠. 노력을 해야 그나마 기회가 오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울 수 있죠. 의지 중요합니다. 이 의지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를 가졌더라도 그 의지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뜻이 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 상당한 인내와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가호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해야 될 때이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